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했었냐면 손해전보제도 중에서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그런 얘기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재로 보면은 639쪽까지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640쪽에 보면 이게 맨 위에 제목이 이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근데 요 항목이 좀 어려운 내용이야. 좀 어려운 내용인데 가끔 나와.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늘 하기도 그렇고 좀 자주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경계이론, 분리이론까지가 이제 뭐 한 642나 3쪽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먼저 출발점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우리 헌법 제 23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 자, 23조 1항은 뭐라고 돼 있었죠? 23조 1항은 어떤 내용이야?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된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1항. 그죠? 그러면서 또 단서가 뭐라고 붙어 있었어요? 우리 23조 다시 한번 법조문을 찾아보면 어디 있어요?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628조 거기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623쪽에 628쪽 참 628쪽에 맨 아래 보면은 헌법 23조 색깔 입힌 부분이지. 거기 이제 23조가 3개 조항인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단서가 그 국민의 보장되는 사유재산권 어떤 재산이 보장되고 얼마만큼 보장되는지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죠? 재산권 보장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내용과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항 또 뭐라고 돼 있어? 그런데 국민에게 보장되는 사유재산권, 그 재산권 행사하는 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도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거 공공복리에 맞게 해야지. 이 얘기는 곧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2항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맡게 해야 된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또 제약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23조 3항 뭐라고 돼 있어? 국가가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소유권 박탈하는 거, 즉 수용하는 거, 또 강제로 사용하는 거, 제한하는 거, 이거 한데 묶으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침해하는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입는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그죠? 법률로써, 그죠?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줘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침해, 공공 필요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와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다 법률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참, 우리 이거 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걸 이렇게 확인해서 그러면 뒤에 다시 오면 자,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관한 얘기로 가보자. 우선 그 위에 세 줄이 있는데 자, 그 국민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 재산권에 대해서 정당한 사회적 제약을 가하는 거와 보상을 해야 하는 공공 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보상을 요하는 공용 침해 이거를 구별을 할 거냐? 구별하지 않을 거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독일의 판례에서 발전되어 온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다. 자,
그렇다면 일단 거기서 밑줄아 이거 분리이론이니 경계이론이니 하는 얘기는 어느 나라에서 발전한 어디에서 발전시켜온 이론이라고? 독일의 판례. 응?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독일의 논리야. 그래서 두 번째 그때 독일의 판례상 발전해온 이론이다. 응? 그러면 자, 요 셋을 놓고 경계 이론, 분리 이론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자, 요 1항과 2항 하고 요 3항하고 요거를 요 관계 23조 1항 2항. 자, 1항 2항은 어떤 내용이냐?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는데 그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 내용과 어디까지 보장이 될 수 있는지 한계는 국가가 법률로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보장하고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본위로 해서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 요거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공익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재산권이 어디까지인지 보장될 수 있는 재산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국가가 법률로 정해놓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는 아니다. 반면에 이 밑에 3항은 뭐야? 공익사업 같은 걸 위해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와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이 둘의 문제는 서로 다른 거다. 이 관계를 분리해서 보자.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있지? 응?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는 1항과 2항은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응?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재산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공익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법률로 정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는 보상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국가가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를 정해놓는 문제다.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좁게 이제 그 범위를 정해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그 문제가 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3항 의도적으로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논리가 있는데 그거를 분리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이름이 23조 1, 2항을 한 묶음으로 보고 3항하고는 별개로 보는 거. 이게 분리 이론. 그런데 이거를 분리하지 않고 1항, 2항, 3항이 하나의 연속선상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이제 제한을 가하는데 이게 연속선상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일정 정도까지는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해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는 일정 정도 경계라 그러지.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의 범위를 정하고 제한을 가하는 거. 이거는 보상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일정한 정도 경계를 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한다면 이거는 보상해야 될 정도의 피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분리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생각하는 견해.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경계이론이라고 부른다. 일정한 경계를 넘는 정도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에 제한을 가한다면 어떻게 돼? 그거는 보상을 해야 되는 피해를 주는 거고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면 보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견해를 경계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줄을 읽어보면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헌법 이거 1항과 2항은 첫째 줄 뭐라 했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익적 관점에서 이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사회적 제약을 가해 놓는 거가 1항과 2항의 문제라면 둘째 줄 헌법 23조 3항은 공용 침해,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을 할 거냐
구별하지 않을 거냐와 관련해서 독일의 판례상 발전되는 이론으로 경계이론, 분리이론이 있다. 응? 다시 한번 읽었고, 그럼 다시 한번 경계이론. 그 밑에 보자. 경계이론은 순서상 경계이론을 먼저 해야 된다. 자, 경계이론은 지금 말했듯이 요 1, 2항에 해당하는 내용과 3항에 해당하는 건 서로 별개가 아니다. 분리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입장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항 쭉 읽어보면 두째 줄에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며, 응? 그러면 국가가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 이 정도까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이런 거. 근데 그걸 갖고 두 번째 줄에 이게 구분 기준, 응? 양자의 구분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즉 제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응? 그 제한한 정도가 일정한 경계선을 넘는 정도의 피해를 주는 거냐, 제한을 가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가지고 구별하자는 견해예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 셋째 줄, 국민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일정한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피해를 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는 제한이고, 일정한 경계를 넘어버리면 그건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게 돼서 보상 규정을 두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운 대법원 입장이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응? 과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냐,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피해에 해당하냐. 어느 정도 그냥 추상적이지만 얼추 이해가 돼요? 응? 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경계이론은 어디의 입장이래요? 독일의 법원, 응? 또 우리 대법원 입장. 독일의 연방법원, 우리 대법원이 따라가는 입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독일 법원 입장을 따라가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 입장을 또 추종을 해요.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좀 약간 대립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우리 독일 연방법원과 우리 대법원이 취하는 입장, 이거 밑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줄 쳐주세요.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 끝에 아직 안 배운 건데 수용유사 침해 이론으로 연결된다. 이것도 밑줄 쳐주세요. 수용유사 침해 이론과 연결. 요거 이제 오늘 배울 텐데 있다.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가 법률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은 법률로 정해놓으면서 보상을 해야 될 정도의 침해를 주는 건데도 보상 규정을 안 해놨어. 그런데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도 침해 정도가 일정한 경계선을 넘는 침해라면 보상을 다른 법률 어떻게 끌어들여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야.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로 위법하게 침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로 침해가 됐음에도 보상이라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야. 돈으로 충분히 보상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관점을 무조건 다 돈 가치로만 따지는 거야. 재산이란 건. 지난 시간에 배운 뭐야?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재산을 오로지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그런 관점에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셋째 줄에 보면 재산권의 가치 보장을 중시하는 관점과 관련이 됩니다. 왜냐면 보상하는 법률 규정 없어도 보상으로 돈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돈으로만 보상하면 된대. 근데 우리가 아직 이 진도 안 나왔지만 생각해봐. 이거 틀림없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데는 일정한 경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침해를 가한 건데, 그럼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갖고 보상이 돼야 되는데,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해놓고, 그렇다면 그 침해는 어떤 침해인데? 위법한 침해인데. 위법한 침해를 해놓고도 그래? 그럼 그 피해본 재산가치 돈으로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보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관점이야? 재산의 가치 보장만 중시하는 관점 아니야?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은, 야, 이건 위법하게 재산을 침해했다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위법한 침해니까 침해 자체가 위법이고 침해하는 거 안 돼. 침해 자체를 소송으로 싸워서 침해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침해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 침해다. 침해를 못하게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로 그대로 보존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재산의 재산권 보장이란 이 가치 보장이 아니라 존속 보장이다. 이제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보상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본단 말이야. 위헌적인 침해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지? 그런 관점으로 또 빠지게, 정반의 관점. 그게 경계 이론적, 분리 이론적 관점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정리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1항은 경계 이론은 헌법 23조 1항, 2항, 3항 이 관계를 분리시켜서 보지 않고 1, 2, 3항을 다 연속선상에서 보면서 일정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하는 정도를 공익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 거는 그 보상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침해. 근데 일정한 경계선을 넘는 정도의 침해를 가하면 그럼 보상을 해야 되는 침해. 이렇게 이제 구분해보고 1, 2, 3항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라 돼. 근데 일정한 경계선을 넘는 침해를 가했는데도 어떻게 돼? 그럼 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그래도 다른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들을 끌어들여서 유추해서 보상으로 해결하지. 그런 거 재산권을 오로지 돈 가치로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둔다 하는 얘기 나왔고, 이렇게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보상 규정을 끌어들여서 보상으로 해결해 주자는 논리가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라는 독일의 논리인데, 그래서 연결된다 그랬고, 이거는 독일의 법원과 우리 대법원이 취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죠? 이거하고 정반대 입장이 분리이론. 자, 분리이론은 동그라미 1항 그 밑에 길게 설명하지만 아까 요거 간단히 얘기했어. 자, 이거는 1항, 2항하고 3항은 완전히 다른 제도다. 별개의 제도다. 1항과 2항은 국가가 인정해주는 개인들의 사유재산권, 응?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줄 거냐 하는 거를 국가가 생각을 해서 법률로 정해놓는 문제와, 사망 의도적으로 공익 도로 만들고 뭐 이런 저 종합운동장 만들고 이렇게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땅을 뺏고 막 이렇게 이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는 완전 별개다. 그래서 완전 분리해서 보고, 그죠? 그래서 분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항,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 규정, 이게 바로 23조 1항과 2항 말하는 거지. 응? 국가가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내용과 그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법률로 정해놓는 거, 이 문제와 공용 침해 규정,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이거는 전혀 별개의 제도다. 응? 따라서 이 둘의 차이는, 이게 국회가 법률로 정해놨는데 이게 국가가 인정해주는 재산권 범위가 어디까지다라고 정해놓는 거냐, 아니면 입법자가 그런 뜻으로 정해놓은 거냐, 아니면 국민의 재산을 박탈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정해놓는 거냐. 즉 둘의 구분은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정해놓느냐, 응? 그 법의 제정 목적, 응? 이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구분돼야 된다.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설. 즉 입법자가 국가가 인정해주는 재산권의 범위는 여기까지다. 응?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대도시에 인접한 땅이야. 그래가지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기를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 재산권은 요런 범위에서만 토지 재산권이 이제 허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법률로 정해놓는 것, 그건 뭐야? 그게 토지가 놓여져 있는 위치 상황에 따라서 허용되는 재산권의 범위를 국가가 법률로 정해놓은 거래. 그는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국가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공익 목적상 허용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해준 거에 불과하지, 그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상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 원래가. 응?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응? 뭐 이런데 개인 땅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도로 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야, 땅 좀 내놔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 사망하고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다. 그런 거는 당연히 이건 공용 침해라는 제도로서 그거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거다. 응? 이렇게 해서 그게
밑에서 1항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와 달리 입법자가 공적 과제, 뭐 공적 과제 수행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공익사업 이런 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미 형성된 개인의 구체적 재산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공용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뭐 이렇게 보고 그 2항은 조금 건너뛰어. 네, 3항을 보세요. 3항에 보면 자 이렇게 별개로 보는 분리론은 어디서 따르는 입장이래?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견해야.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따라가. 그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세요. 분리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입장. 그 다음에 요 분리론에 의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까 이 사망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돼? 의도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개인의 땅 같은 걸 도로 만드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뺏어가. 그럼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헌법에. 침해, 의도적으로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을 해서 국민의 예산을 침해하는 거 법률로 해야 되고, 동시에 그 법률에서 어떻게 돼?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침해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법률이 침해만 하도록 하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 그래놓고 그 법률로 땅을 뺏어가? 그러면 이 침해 자체가 어떤 침해야? 헌법에 어긋난 침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로 재산을 침해했다. 그럼 위헌적인 침해, 헌법에 어긋난 침해고, 그럼 침해를 받은 피해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침해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침해를 막아내야 된단 말이야. 싸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법한 침해지만 그냥 돈으로 보상받고? 아니야. 침해 자체를 못하게 막아내야 된다. 그게 바로 재산권을 지키는 길이다.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 분리이론에 따르면 동그라미 3번에 돌림. 재산권에 뭘 중시하는 입장이야? 존속 보장을 중시하는 관점과 연결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가치 보장. 보상 규정 없는 법률에 의해 침해가 됐더라도 돈으로 보상 충분히 해주는 걸로 해결하자. 돈으로만 따진다. 그죠? 근데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위법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헌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침해 자체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 내 재산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게 중요하다. 존속 보장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되겠죠. 자, 이런 차이. 이런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하면 판례 알아보기로 해서 이거 다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1번 정도 보자. 1번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느 입장을 따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분리이론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분리이론에 의해서 1항 판례 보면 자 과거에 이제 도시계획법에 따라 국민의 재산, 여기 이게 뭘 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도시 지역에 인접한 지역이다. 개발을 제한해야 될 지역이다. 공익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그래서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법률로 이렇게 제한해 놓고 있는 거, 이건 뭐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그거는 그 공익 목적상 국가가 허용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해준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망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지. 그 얘기가 1번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1번에 읽어보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재산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지정된 당시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그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할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1항의 키워드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제도에 의한 재산권 제한. 개발 제한 구역 제도 밑줄. 대표적인 예로 개발 제한 구역 제도를 정하고 규정해 놓고 그
그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하러 법률 조항은 이건 이 사망에 해당하는 공용 침해 이 제도하고는 다른 1항, 2항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렇게 본다는 거. 또 2번 판례 내려가면 또 뭐예요? 응? 2번 판례는 첫째 끝에 학교 환경 위생정화 구역 제도야. 응? 애들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 부근에 술집, 모텔 이런 거 금지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있는데 학교 정문을 반경으로 해서 200m 이내에는 자기 땅 위에 뭐 여관 못 짓고, 그죠? 모텔 못 짓고 술집 이런 거 운영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것도 다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공익 목적에 맞게끔 여기는 학교 부근에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저다. 이건 국가가 허용하는 그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허용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해놓은 데 불과하지. 그건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아니다. 응?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망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1항, 2항과 연관된 문제다. 다 지금 그 입장이에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이제 2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도 뭐 세 판례지만 다 그런 논리다 이거죠. 응?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헌법재판소는 분리 이론적 관점에서 계속 판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걸 미리 검토했는데, 자 642쪽에 오면 뭐가 나왔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따지면 국가의 공익 사업 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구비돼야 되는데, 원칙이 뭐야?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한 법률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23조 사망과 연관된 문제예요. 자, 거기 보상 규정의 존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헌법 23조 사망은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이게 공용 침해라고 부르지. 공용 침해하는 거와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야. 둘째 줄. 법률에서 뭐만 정해놨대요?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뭐만 정해놨대? 무슨 공익사업을 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게끔만 정해놨대. 그리고 뭐는 규정 안 해놨대?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둘째 줄에 공용침해의 근거법률에서, 응? 공용침해하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해놓고 있는 법률에서 함께 그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야. 응? 그러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에 보상 규정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법률이 있는데,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침해 규정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침해 정도가 이제 국민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니까 그 보상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그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도록,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거야. 응? 자, 이럴 때 그러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응? 근데 요걸 이제 셋째 줄 보면 우리나라 헌법 23조 사망을 어떻게 보느냐? 응? 우리나라 이 23조 사망, 재산권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 23조 사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계가 있어서 옆에 보면 학설들이 많가봐요. 그죠?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용어 하나 또 알고 가야 돼. 그 밑에 보면 색깔 입혀놨는데 불가분 조항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가분이라는 게 뭐야? 가분은 뭐야? 분리시킬 수 있는 가능성. 분리 가능성이 가분하냐? 가능하다 할 때 가짜고 분리한다 할 때 분자야. 그럼 불자가 붙었으니까 안일불.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거, 불가분. 그러면 요거만 헌법 23조 3항. 자,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률은 그의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을 반드시 그 법률에 같이 규정을 꼭 해야만 하는 거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침해하도록 하는 거와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다. 이건 반드시 같은 법률 속에 침해하는 걸 규정해 놓는다면 보상하는 규정도 반드시 같이 해놔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같은 법률 규정 속에 보상 규정도 같이 들어야 된다. 라고 헌법이 그렇게 선언해 놓은 거다. 라고 이 헌법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바로 헌법 규정을 뭐로 보는 거야?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거야. 침해하는 거와 보상하는 규정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건 하나의 법률에서 꼭 같이 규정해 놓으라고 선언해 놓은 거다. 라고 보게 되면 이 우리 헌법 조항을 불가분 조항을 선언한 거다. 응?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응? 자, 여기서는 그래서 불가분 조항에 대해서 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만약에 우리 헌법 조항을 불가분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만약에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한 법률은 반드시 보상 규정도 같이 둬야만 한다고 불가분 조항을 채택한 거다. 우리 헌법 조항은. 응?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법률이 있는데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규정해놓고 보상 규정을 안 해놨으면 그 법률은 어떻게 돼?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국회가 만든 거다. 그건 위헌인 법률이고 위헌으로 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불가분 조항이 아닌 거로 보게 되면 보상 규정을 같이 안 해놔도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안 보게 되는 거지. 그런 차이가 나. 그러면 요걸 용어를 익혔으면 이제 오른쪽에 우리나라 학설. 이 학설이 바로 뭐냐면 헌법 23조 3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한 관점이에요. 응?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이 나왔는데 방침 규정설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지 같은 학설이거든. 우리나라 아무도 지지는 안 해. 응? 지지는 안 하는데 헌법 규정을 어떻게 보냐면 읽어보자. 헌법 규정을 어떻게 돼? 입법자인 국회에게 야, 니네 보상 규정을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률 규정을 만들 때는 보상 규정 반드시 같이 만들어! 이렇게 의무를 정한 게 아니라 보상 규정도 만드는 게 좋겠다. 권고한 거래, 권고. 응? 그치? 그런 걸 권고적인 규정인데 뭐 그냥 입법의 방침을 선언해놓은 그런 프로그램적 규정? 뭐 이렇게 써놨지. 그게 쉬운 말로 하면 이 국회한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는 국회야 보상하는 규정도 같이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방침의 제시에 불과하지 같이 만들어야 될 의무로까지는 안 보는 거지. 응?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 국회에서 국민의 재산을 도로 만드는데 땅 필요하다고 땅 뺏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하는 규정을 안 만들어놨어.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로 봐. 응? 그런데 문제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럼 법률에 보상 규정 없으니 보상도 못 받고 응? 이 견해에 따르면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데 보상 규정 없으니 보상도 못 받는데 피해자는 땅 뺏기는 피해자는 그렇다고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땅을 뺏어갔어요. 침해해서 뺏어갔는데 그것도 헌법에 어긋난 법률로 보지도 않잖아. 그럼 위법한 침해로도 안 봐요. 그럼 손해배상도 못 받고 이거 어떻게 해? 피해자는 그냥 그 사람이 땅만 뺏기고 마는 거야? 이러면 이게 헌법 23조 1항 우리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한다는 게 이게 보장되는 거야? 안 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견해가 어디 있어? 그죠? 이렇게 되면 사유재산권 보장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하여튼 방침 규정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 넷째 줄. 법률에 보상 규정 없으면 아무런 구제도 못 받게 됩니다. 응? 결론. 이 구제될 수 있느냐?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느냐? 구제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는 거야.
포인트를. 근데 방침 규정 세례하면 아무런 구제도 못 받게 돼.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입장이야? 아니니까. 보상 규정 안 해놔도 괜찮다. 그 법률은 침해하는 규정만 만들어 놓고 보상 규정 안 해놔도 헌법 위반으로 안 보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헌법 조항 침해와 보상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률에 정해야 된다는 그런 불가분 조항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지. 응? 자, 두 번째 견해는 직접 효력설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에요. 요거는 자, 법률에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해놓고 보상 규정은 안 해놓은 법률이 있다. 그래도 피해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 그러면 피해자는 헌법 23조 3항 여기 보면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접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보상해달라고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법률에 보상 규정 없더라도 피해자 보상으로 구제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직접 효력설이란 왜 직접 효력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헌법 23조 3항의 이 보상에 관한 규정이 직접 국민에게 보상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직접적인 효력 갖는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자, 직접 효력설에 의하면 어떻게 된대요? 두 번째 줄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어도 피해자는 자, 핵심이 결론이 뭐야? 직접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하여 손실보상 받을 수 있다. 응? 이게 핵심 결론이야. 야, 이 직접 효력설이라는 입장은 구제 방법, 무슨 구제 방법? 손실보상. 근데 법률에 보상하도록 규정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직접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책은 손실보상, 그죠? 근데 근거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헌법 23조 3항을 직접 근거로 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써놨지만 이 견해는 법률에 보상 규정 없어도 뭐야? 그 법률을 헌법 위반으로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적으로 안 보는 입장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세 번째 견해가 나서 위헌무효설. 응? 자, 위헌무효설은 제목에서 유추되듯이 어떻게 돼? 야, 우리 헌법은 뭐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 판단이 그러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하는 거 법률에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법률에서 정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 침해하는 법률에 뭣도 같이 꼭 둬야 돼? 보상하는 규정도 꼭 같이 만들어놔야 돼. 그걸 의무로 명시해놓은 조항이야. 그래서 이건 반대로 헌법 23조 3항을 오른쪽 맨 오른쪽 뭐부터 봐?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입장이야. 응? 법률 만들 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하는 법률 만들면 반드시 보상하는 규정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야? 불가분 조항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국민의 땅을 뺏을 수 있도록 침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만들어놨는데 보상 규정 안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고 무효다. 그럼 법률은 위헌 무효. 그런데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응? 그러면 근데도 땅을 뺏어갔어. 그 법률로. 그러면 그 침해는 땅 재산권 침해한 거는 위법이다. 위법한 침해로 피해받았으니까 뭐래? 손해배상. 이건 적법한 행위로 피해 입은 거는 보상이지만 위법한 침해 행위로 피해 입은 거니까 손해배상으로 해결했대. 어우, 이거 독특하지? 이 견해는 어때요? 해결책이 피해자 구제책이 뭐야? 손해배상입니다. 피해자 구제책이 손해배상이에요. 응? 그렇죠? 응. 피해자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했나? 보상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응? 응. 이렇게 하지. 응. 근데 또 이렇게 이 견해에 따르면 또 보상받기가 이 견해를 또 비판할 입장에 따르면 배상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받으려면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위법한 직무행위에 고의 내지 과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런데 이거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한다고 국민의 재산을 뺏어간 공무원은 뭐에 의해서 뺏어갔어? 법률에 근거해서. 그죠? 다만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었다는 점에서 위법한 침해로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법률을 집행한 공무원에게 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행정 공무원이 그 법대로 집행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배상받기도 힘들어지지. 안 그래요? 그런 측면. 그래서 야, 이게 말은 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이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완벽히 충족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또 응? 해결로는 구제책으로는 힘들다. 이런 또 비판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 바람직해 하면서 네 번째 견해 뭐 나왔어요? 응? 유추적용설이래. 응? 유추적용설이라고도 하고 국민에 대한 간접 효력설이라고 하죠. 뭐냐면 헌법 23조 3항이 국민의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간접적인 근거, 간접적인 효력이 갖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견해는 자 봐. 여러 법조문을 다 끌어와. 그래서 첫 번째 끌어오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유재산권 국가가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사유재산권 보장. 23조 1항. 그죠? 그 다음에 헌법 11조 평등원칙. 이것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헌법 23조 3항. 이것도 이제 헌법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 지급해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국민의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간접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네 번째 뭐 그래. 관련된 다른 법에 관련 법에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도 끌어와. 관련 법의 보상 규정 유추. 응?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자 이거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렇게 돼서 자, A 법률이 있는데 A 법률은 뭐 하는 거야? 공원 조성하는 거야. 공원 조성. 응? 인천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공원 조성하게 돼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토지 뺏을 수 있도록. 응? 개인 땅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해놨고, 그 다음 뭐야? 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규정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 상대방 땅 뺏기는 피해자 어떻게 돼? 보상받을 수 있는 거지? 손실보상. 응?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손실보상 피해자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받아. 그런데 비법률이 있어. 비법률은 뭐 만드냐? 도로를 조성한대. 도로 만든대. 그런데 여기에 도로를 조성하는데 법률이 어떻게 났어? 응?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는 뺏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 근데 뭐 안 해놨어?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 안 정해놨어. 응? 그러면 여기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안 된다? 응? 보상 규정 없다는 이유로 여기는 보상 안 해줘? 그럼 여기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봐. 이게 뭐 큰 차이 있는 거야? 거의 같은 논리 아니야? 같은 상황 아니야? 여기는 공원을 만드는 거고, 공원 만들기 위해서 개인 땅이 필요하다. 그럼 법률에서 개인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땅값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는 또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도로라는 공익 사업을 하면서 토지 개인 땅을 뺏을 수 있도록 정해놓는데 딱 하나 차이는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다는 거 하나 차이야. 그럼 거의 같은 상황인데 이쪽은 보상을 하고 이쪽은 보상을 안 한다? 이건 뭐야? 그럼 이쪽은 보상 안 한다 그러면 이쪽에 토지재산권이나 사유재산권 보장 안 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면 같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평등원칙,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 평등하게 취급돼야 되잖아. 평등원칙에 비춰봐도 이쪽도 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렇다면 이쪽도 보상이 되도록 해야 맞는 건데, 그러면 헌법 23조 3항, 근데 헌법 23조 3항은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하라 그랬으니 헌법 규정만 갖고는 바로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거다. 분명히 보상은 법률로 정해놓고 하라 그랬으니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는 직접 보상을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그 바탕이 되는 역할은 하지만, 그래서 어디서 끌어오냐? 그러면 여기 비슷한 상황에 A 법률.
B 법률에는 보상 규정 없지만 A 법률에 거의 유사한 상황에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가 비슷한 거니까 여기에 보상하는 규정을 여기다도 적용해 주는 게 맞다. 응? 그래서 관련 법에, 즉 다른 법률에 유사한 경우에 보상하는 규정 둔 거 여기도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게 맞다. 동일한. 그래서 이 보상 규정을 여기 적용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해야 된다는 규정, 보장된다는 규정, 평등원칙 규정, 헌법 23조 규정, 그리고 관련 법의 보상 규정 여기다 유추 적용해서 여기도 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유추 적용설 국민의당 간접 효력설은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피해본 국민한테 해결책은 뭐래? 구제책은 손실보상. 그지? 손실보상. 그런데 보상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 자, 헌법 23조 1항, 헌법 11조, 그죠? 23조 3항, 그 다음에 다른 법의 보상 관련 규정. 그지? 이런 걸 다 뭉뚱그려서 끌어들여서 보상으로 해결해야 된대. 그렇죠? 그러면 해결책으로서는, 구제책으로서는 두 번째 학설하고는 결론은 같죠. 두 번째 견해가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 직접 효력설은 또 뭐야? 손실보상. 지금 간접 효력설도 손실보상. 그런데 뭐가 다른 거야? 그 보상 인정하는 근거가 다른 겁니다. 법적 근거가. 위에 직접 효력설은 헌법 23조 사망만을 근거로도 직접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접 효력, 야, 헌법 23조 사망은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해놓으라 그랬으니까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에 따라 보상이 돼야지 23조 사망만 갖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방법에 따라 보상하는지가 안 써 있지 않냐. 그리고 23조 사망만 갖고는 보상받기 힘든 거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나오는 게 간접 효력설인 거야. 그래서 여러 규정들을 끌어들이고 관련법의 보상 규정도 유추해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오른쪽에다가 또 펴보면, 자, 지금 두 번째 견해, 직접 효력설, 위헌무효설, 유추적용설, 다 뭐야? 손실보상 해주자, 아니면 반대로, 아니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거 뭐야? 피해자 다 뭐로 구제해줘야 되는 거야? 보상, 배상, 돈으로. 그러게 다 뭐예요? 보상 규정 없는 법률에 의해서 재산 침해가 일어났는데도 다 뭐로 구제해주세요? 돈으로. 이 재산권 보장을 뭐에 중점을 두는 거야?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두는 관점이지. 그지? 가치 보장에 관점을 두는 관점이에요. 자, 네 번째 견해는 입법 부작위 위헌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죠? 이거는, 자, 헌법 23조에 관해서, 자, 법률에서 어떻게 읽어보자. 법률에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도록 온 규정을 하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침해한 것 자체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 게 아니래. 그지? 근데 뭐가 문제래?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침해하는 법률에 보상 규정을 같이 뒀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이거 자체가 헌법에 안 맞게 법률을 만들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이 부작이라는 게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부작이라고 하는 거잖아. 입법을 제대로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셋째 줄, 보상 규정을 입법자인 국회가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 응? 아니 바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한은 바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응? 그래서 보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법률에 입법 규정, 보상하는 규정을 안 만들어 놓은 게 헌법에 위반되니까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뭘 해야 된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어졌다. 입법자가 입법을 제대로 안 해놨다. 그래서 그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대. 응?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보상규정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보상규정 안 만든 법률이 헌법 위반이네? 바로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 야, 국회는 빨리 보상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회가 보상규정을, 법률을 개정해서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가 법률에 보상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보상규정에 따라서 법률에 이제 보상규정이 만들어지면 그 보상규정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한 보상을 못 받는 거야,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상규정이 법률에 만들어져야 돼. 그럼 보상규정이 만들어지게끔 하려면 보상규정을 안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서 판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견해가, 이게 입법부작위 위헌설이라고 하는 견해. 응?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자, 학설 나왔지? 예. 자, 다음 페이지 판례의 태도로 봅시다. 판례 태도로 보면, 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눴는데, 자, 대법원은 어느 입장? 간단히 말해봐. 어느 입장? 일관될 입장을 안 보이고 있다. 이거 밑줄. 우리 대법원 입장 왔다리 갔다리야. 응? 일관될 입장을 안 보이고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쭉 대법원이 판결 내려면 뭐 이설에 따라서 판결한 거, 저 학설에 따라 판결한 거, 응? 여러 설이 있는데, 두째 줄에 보면 최근에는 주로 아까 공부한 유추적용설 입장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응? 그럼 유추적용설 입장에 따르면 아까 결론이 뭐였어? 손실보상 받을 수 있대, 피해자. 법률에 그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한 그 법률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헌법 23조 1항, 헌법 11조, 그다음에 23조 3항, 또 다른 법률의 보상 규정 이런 거 다 유추해서 결국 보상으로 피해자는 구제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또 동그라미 2번도 공부해보죠. 뭐라고 돼 있어? 응? 보상 규정을 빠뜨린 침해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보지는 않는다. 응? 아까 유추적용설 입장이 그렇습니다. 보지 않는다. 이 항도 공부해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두째 줄 끝에 그러면 결국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 법률에 의해서 침해가 났어도 결국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잖아. 그럼 재산권의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두는 거야.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경계 이론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넷째 줄에 재산권의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반면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느 입장이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이거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법률에 정해놓고 보상 규정 안 해놨으면 이거 입법 부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헌법 규정만 갖고는 바로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해서 헌재가 보상 규정 만들어라 이렇게 결정 내리면, 국회가 이제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입장. 그래서 이랑 동그라미랑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법률에 정해놓으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를 헌법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국회에 보상 규정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법률에서 국회가 그에 따라서 보상하는 등 규정을 만들어 놔야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런 입장이다. 이랑 그죠? 그래서 대법원하고 또 다른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법률에서 보상 규정을 안 만들어 놨는데도 뭐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로 본다. 조금 문제 어려운 문제로 1항, 2항 정도 이렇게 공부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아까 마지막 논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보상 규정이 침해만 하도록 돼 있고 보상 규정을 안 해놨을 때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응? 이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응? 봅시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좀 추상적이지만 요 얘기 한 걸로 마무리 짓고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상을 얼만큼 받고 어떤 정도의 어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고 하는 것에 관한 얘기들을 공부합시다. 자, 부탁해요.